그 시간 나실 때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있으세요. 여기가 이제 원서 접수하는 데거든요. 여기 가셔서 회원가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그래서 시험 관련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 원서 접수일이 4월 29일부터예요. 원서 접수가 4월 며칠부터라고요? 29일. 네. 그래서 4월 29일 날 다다음 주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날 바로 접수해야 돼요. 당일날. 여기가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요. 예. 왜냐면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은 많이 안 빌려주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잘려요. 예. 그래서 새벽에 접수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이게 00시에 딱 열리거든요. 4월 29일 24시 딱 되면은 열려요. 원서 접수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또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요때 죄송하지만 새벽에 하고 주무셔야 돼요. 원서 접수를. 그날 아침에 오시면 없어요, 자리가. 네. 그래서 전 그냥 농담으로 빨리 원서 접수 못 하시면 제주도 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서울에서 제주도 가서 시험 보신 분이 있대요. 네. 왜냐면 원서 접수를 못해서 서울은 다 끝났네. 근데 봤더니 제주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원서 접수해서 시험 보신 분도 실제 있다고 어느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계 관련된 카페에. 그래서 원서 접수 이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시험일은 6월 5일로 되어 있어요. 6월 5일. 요때가 이제 시험 보는 날짜인데 요거는 일주일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원래 2월 7일이었는데 2월 21일, 4월 3일이었는데 4월 11일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시험장 빌리는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4월 29일 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시험은 언제예요? 6월 5일.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요 시험은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은 7월 달에 접수해서 8월 달 시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리고 거의 그 주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요 안에 있으니까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4월 29일 되기 전에 안내는 계속 해드릴 겁니다. 원서 접수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 게 시험 시간. 시험 시간이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현재 두 번이에요.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15시부터 16시. 이렇게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이 시험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전엔 한 번이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못 하니까 아예 시험 시간을 두 개로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이 60분이거든요. 근데 전산세무는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해 놓으세요. 회원 가입은. 그래서 저거 회원 가입하실 때 꼭 뭐 있으셔야 돼요? 사진 있으셔야 돼요. 사진. 그래서 사진 준비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사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벽에 서 계시면 제가 이쁘게 찍어 드릴게요. 급할 때에는 저렇게라도 해서 일단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인지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촉박하게 나가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러면 요때는 전산회계 1급만 보셔도 돼요. 꼭 뭐 몇 급 봐라 이런 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개 다 접수하셔도 되고 하나만 접수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전산회계 1급만 볼 거다, 전산세무 2급만 볼 거다,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이날 진짜 6월 5일 날 내가 무조건 못 봐 이런 거 아니면 전산회계 1급이든 아니면 나는 그냥 전산회계 2급 보겠다 그러면 전산회계 2급이라도 접수하세요. 낮은 거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을 접수해놓고 공부하는 거랑 시험 접수 안 하고 하는 거랑은 한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내 실력 갖고는 너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급수를 낮춰서라도 일단 한 번이라도 보세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랑 경험 안 해본 사람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불안해. 그러면은 난 두 개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전산에게 몇 급만 보세요? 1급만이라도 일단 해서 보세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시험 순서를 내가 경험해 본 거랑 경험 안 해본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해서 전산세무 2급 보실 때에 좀 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시험의 순서라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접수는 꼭 하십시오. 이거 진짜 차이 많이 나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접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기가 싫어져요.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날짜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압박감도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접수를 안 했어. 그러면은 조금 수업할 때 보면은 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시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 했구나.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시험 때에도 계산기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암산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써야 되니까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면 핸드폰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내가 좀 느려, 아니면 계산이 좀 복잡한 거는 못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 다음에 교재는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것도 괜찮으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물어보세요. 뭐 모를 수 있죠. 왜냐면 대부분 다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그래서 13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거기 아니다, 14페이지로 갈게요. 13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 쪽지 시험 본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요 14페이지에 있는 질적 특성이에요. 무슨 특성이요? 질적 특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랑 무슨 성 있죠? 신뢰성 있죠? 요 두 가지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외우는 거는요, 80%는 종류고요, 20%는 공식이에요. 왜냐면 종류나 이런 건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푸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외우고 나머지들은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무슨 성이 있으세요?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뢰의 뜻이 뭐죠? 신뢰한다.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신뢰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저를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가끔씩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 안 믿는 건 상관없는데 안 믿기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맞잖아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것마다 저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얼마나 잘 푸나 보여달래요. 기출문제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까 전산회계 1급이 60분이라고 그랬죠? 27분 걸리더라고요. 93점 맞았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그래서 꼭 믿고 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믿을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제가 외울 거라고 설명드리는 거의 90% 이상은 아까 나눠드린 이론 정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한 90% 있는데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다 적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또 표현의 충실성. 이게 뭐냐면 표현을 할 때에 충실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에 A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헷갈려갖고 내일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내일 물어봤더니 갑자기 B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봤더니 C래. 그러면 이 사람은 표현을 충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어볼 때마다 답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A라 그러면 계속 뭐라 그래야 돼요? A라고 얘기해야만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 나올 때마다 검증하잖아요. 그 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을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검증 가능성. 이 검증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이제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아마 학원 선택할 때 학원 선택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날짜가 맞냐. 네, 요게 대부분 첫 번째예요. 왜냐면 이게 날짜 안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깝냐 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게 이 학원의 평가가 어떠냐 이런 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화하다 보면은 5군데 갔다 왔대요. 학원만. 그 5군데 가서 상담 받아보고 어디가 더 좋냐 이렇게 이제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HRD 들어가면은 평가 써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읽어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가가 어떠냐, 좋냐, 나쁘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산직업전문학교에서 다른 수업을 듣고 요 수업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참고로 저한테도 수업 듣고 다른 반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수업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강사 별로니까 다른 수업도 뭐 할 거야? 별로일 거야. 그래서 다른 학원 가서 배워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내가 믿음이 어떻게 되니까요. 떨어지면은 딴 데 가서 배우는 거고, 믿음이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다른 수업도 듣는 거고, 그게 대부분 다 연쇄적이잖아요.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검증해 봤을 때에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립성. 네. 저희가 회계 배울 때는 요분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요? 회사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왜 회사 입장에서 하셔야 되냐면 요것 때문에 중립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중 되시면 회사 가시면은요, 회사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으로 바뀝니다. 왜요? 누가 월급 줘요? 사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가시면은 회사 입장에서 원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느 순간 누구 입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장님 입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공무원 분들은 누구 입장에서 일해요? 국가 입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중립 지키기가 가장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한쪽 편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돼요. 회사 가시면. 일명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제 친구가 겪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예전에 그 개인 택시 연합회 있어요. 그 개인 택시 연합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런 연합회나 이런 데들은 정해진 기간마다 회장을 뽑습니다. 회장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3명의 후보가 나왔대요. 거기에서 요 분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쪽 라인을 탔는데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2등으로. 그리고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1등 라인으로 쓴 사람들은 다 남아있고요. 2등, 3등 라인에 쓴 사람들은 다 잘렸대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런 협회나 이런 데들은 회장님들이 종종 바뀌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 무슨 성이요? 적시성. 그래서 보시면은요, 예측가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옵니다. 예. 그 다음에 피드백은, 그러니까 예측 가치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 예측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는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측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맞으면은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틀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이 얘기는 하는 반이 있고 안 하는 반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를 뭐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집에서 막 하루에 막 3, 4시간씩 하는데 테스트 보거나 아니면 문제 푸는 거 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자격증 공부예요. 맞죠? 근데 집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학교 공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교는 몇 점 맞는 게 목표죠? 100점 맞는 게 목표예요. 저희는 몇 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7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예요. 목표가 틀려요. 근데 학교 공부하세요. 뭐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 이러면 자격증 공부하는데 되게 불리해요. 자격증 공부는 키포인트만 찍어서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진짜 열심히는 하시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 보고 있어요. 내용을. 예. 그거는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전문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키포인트 찍어주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 공부하세요. 다 알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데 공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왜냐면 그 하라고 하는 것만 쫓아오기에도 바빠요. 예. 근데 거기에다 학교 공부까지 해버리시면 진짜 본인도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2~3시간씩 투자를 했어. 근데 기출문제만 풀면 50점 나와.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사람인지라. 왜냐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한 만큼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옆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보다 좋아. 그러면 진짜 사람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예, 일명 그거를 현타라 그러잖아요. 예. 그 현타가 안 오려면은 내가 그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격증들은 대부분 다 문제은행이에요. 그 문제은행이 뭐예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냈던 거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돌려내거든요. 대부분 자격증 시험은. 그러면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셔야지. 다 알고 싶으시면은 학교를 다니세요. 학교를 4년 다니시면은 다 아는 건 아니고 한 50% 정도 아실 겁니다. 예. 대학교 간다고 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보는 눈은 넓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밍.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살려 그래. 뭐를 살려 그래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집 주변에 저기 뭐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집 주변에는 융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밍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고 싶어. 네. 그럼 지금 사는 거는 아니죠.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 보는 게 적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판단하려면 대부분 과거 내용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없어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목적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요거.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신뢰성 외웠다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죠. 근데 설명은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고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계속 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좀 요 파트는 암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거기 14페이지 비교 가능성이라고 있으세요. 요건 시험엔 잘 나오진 않는데 실무 쪽에선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인데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단기하고 전기. 단기하고 언제요? 전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기가 뭔지 모르죠. 전기가 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또 할 겁니다. 단기 그러면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죠? 네, 2021년이죠. 그걸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몇 년도예요? 2020년이죠. 그 다음에 내년을 차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차기. 그러면 차기는 몇 년도예요? 2022년이죠. 그리고 2023년인가 2024년이었나? 그때는 꼭 취업하고 계십시오. 이거 아마 그때 연초되면 또 기사에 뜰 건데 2024년인가 2025년이었나? 어쨌든 그 연도에 저기 추석 있죠. 추석 때 연차 하루인가 이틀 쓰면 9박 10일을 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떴었어요. 요즘 기자분들이 할 거 없으니까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한번 타이밍이 와요. 하루인가 이틀 쓰면 9박 10일을 쉴 수 있대요. 그때는 꼭 취업해 계십시오. 9박 10일을 쉬어본 적은 없는데 좋을 것 같아요. 9박 10일 쉬어본 적은 군대 갔을 때 한 번 있구나. 9박 10일 쉬고 들어갔다가 두드리 맞았죠. 싸제말 쓴다고. 제가 맞는 거 거의 끝물이거든요. 얼마 안 맞았어요. 16개월 맞았나? 나중에 맞는 얘기도 할 건데 참 재밌는 게 수업할 때는 초점이 흐려져 계시다가 이상한 얘기하면은 눈이 똘망똘망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기초. 초자가 처음 초자잖아요. 그리고 기라 그러면 1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년의 첫날이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있어요. 기말은 그러면 12월 며칠이요? 31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새로운 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용어예요. 왜냐면 내가 안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면은 용어들을 내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내가 안 했던 걸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용어 해석 같은 걸 계속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해주셔야 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암기고 또 하나는 용어 같은 거 한 번씩 더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뭐 책 읽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암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알아요. 왜 안 외워지는지도 알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아우, 저는 이해를 해야 외워져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2달 만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저한테 2년을 주신다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는데 2달 만에 이거를 다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한 몇 천만 원 받아야죠, 1시간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격증 시험은 처음에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리고 자녀분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 앞에서 외우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자녀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외울 때 걔랑 같이 외운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얘는 다 외웠는데 나는 반도 못 외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뭐해? 난 다 외웠는데. 왜냐면 걔네들은 흡수가 빠르잖아요. 주면 스펀지처럼 흡수할 때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조만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엄마를 무시했으니까 조만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그건 무시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진짜 거의 스펀지예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빨리빨리 흡수하잖아요.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커서 한번 얘기해 주셨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욕이었대요. 처음에. 그래갖고 아빠 오신 다음에 아버지 오신 다음에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아빠한테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뭐를 했어요? 욕했겠죠. 예, 엄마 많이 혼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냥 흡수만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도 어느 정도 알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예요. 근데 실무 가시면 그렇게 쓰지 않아요. 회사 가시면 단기분 뭐 갖고 와봐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1년도 거 급여 대장 좀 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단기전기 차기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공부하실 때는 좀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5페이지. 저희가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3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적 적합성하고 뭐요? 신뢰성.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게 15페이지에 있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있으실 건데요. 이 재무제표의 뜻이 뭐냐면은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1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요? 1년.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1년 동안 하는데 요 1년 동안에서 얘 만들면은 1년치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가시면 우리 회사에서 만들까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까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곳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도 세무사 사무실을 다녔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세무사 사무실은 못 가는데 20대이신 분들, 예, 20대이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는 나중에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은 어렸을 때 아니면 가기가 힘들어요. 예. 갈 수는 있어요. 한 3, 40대 분들도. 근데 3, 40대 분들이 가려면 되게 특이 케이스여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어떻게 들어왔었냐면 우리는 다 기혼자예요. 기존 분들이. 그래서 미혼자는 못 뽑을 것 같아. 그래서 신입을 뽑는데 기혼자를 뽑겠다. 이렇게 한번 학원에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배우신 분이 취업해갖고 우리 일자리 나오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은 좀 젊은 분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특이 케이스로 결혼하신 분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나중에 한번 통화를 잠깐 해봤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혼자분들만 있다 보니까 미혼자가 오면 못 버티고 나간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3가지 성이 있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줌마가 되면, 엄마가 되면은 약간 드세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좀 힘드니까. 저도 맞벌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 보면 좀 미안하긴 해요. 맞벌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벌면 외벌이 해도 될 텐데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보면 사람이 되게 드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왜냐면 아빠랑 같이 있어서 해결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해결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자분들이 와서
좀 드센 걸 못 버티시는 분들도 실제 있거든요. 옛날하고 좀 틀려요. 옛날에는 좀 버티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 요즘엔 과거보다는 좀 틀리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네,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을 많이 원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고 때 되면은요 집에 못 가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가기는 가요. 막 옷 갈아입으러. 아니면 잠깐 자러. 몇 시간 잠깐 눈 붙이러. 이런 정도로 바쁠 때가 있기 때문에 기혼자분들이 갔었을 때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아니면 미혼자분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반 회사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3년 내지 5년 정도 다니다가 경력 좀 쌓고 일반 회사로 가면 연봉이 좀 많이 올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한 회사에 있으면은 1년에 한 회사만 하잖아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은 혼자서 30개에서 60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에 만약에 40개 업체를 한다 그러면은 40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 다니면 몇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쪽은 경쟁률이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근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본인이 꼭 하려고 하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연락은 주지 마세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격증 시험을 나는 좀 힘들게 딴 것 같아.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가지 마세요. 세무사 사무실 가면 여기에서 공부한 것보다 두세 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업체에서 연락 와요. 그래서 무슨 연락이 오냐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공부 더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공부한 거에 못해도 두세 배 이상은 더 해야 돼요. 초반에.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일반 회사도 힘든데 일반 회사는 일반 회사대로 힘든 게 있고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사무실대로 힘든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사 사무실이 초반에 좀 더 힘들어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3, 40개 업체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회사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된다고요? 종류.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이렇게 종류 5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재무상태표. 요거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요 일정 시점이 언제냐면은요. 12월 3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재무 상태는 뭐냐면 헷갈리시면 재산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채가 뭐라 그랬죠? 빚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채무라고도 합니다. 네, 부채를. 그 다음에 자본은 내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돈이 많으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시면, 뭐를 하시면은요, 사업을 하시면 주변 분들이 와서 이런 거 물어봐요. 너 네 돈 얼마 갖고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물어봅니다. 대출 얼마 받았어?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대출 받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 다음에 네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가 있어요. 요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 근데 은행에서 부채로 3억을 받았어요. 3억 정도, 5억이면 3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르면 상관없어요.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빚 갚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오르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맞죠? 그래도 이미 강남이나 이런 곳은 남의 동네 얘기잖아요. 맞죠? 로또 1등 돼도 강남 가서 웬만한 평수 못 사요. 로또 1등 되면 요즘에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세금 떼고 나면 한 7억 정도 받아요. 강남 가서 7억 갖고 집 사요? 아파트? 못 사요. 실제. 빌라나 뭐 이런 거 작은 건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그 돈 갖고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부채가 3억이고 내 돈이 2억인데 집값이 3억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내 돈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뭐 이제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르길 바라실 거고 집 없는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떨어지길 바랄 거고. 근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일부 지역 빼놓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방은 떨어지고 있고. 근데 저기는 안 떨어질 거예요. 강남이나 이런 몇몇 군데는 안 떨어지고 뭐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 앞으로 집 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내가 사는 거에 만족할 집을 살 거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살 거냐. 그래서 진짜 투자 목적이면은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집은 많고,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거는 지금 당연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을 하나 사기는 사야 되는데 타이밍 잡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뭐냐, 3기 신도시, 그쪽이거든요. 저희 집 부근이, 저희 집이 3기 신도시는 아니고 부근인데 3기 신도시 들어오면은 아마 남는 집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잖아요. 신도시로 들어오면은 몇만 채 들어온다고요, 못해도. 그럼 몇만 채로 이렇게 빠져나갔어. 그러면 구도심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와 벌판 되는 거죠. 여기 주안도 종종 뉴스에 나와요.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 없는 동네로. 일부 가보면은 집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빌라나 이런 데에도 아예 텅텅 비어 있는 곳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종종 뉴스 나오더라고요. 주안 미추홀구로 해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앞으로 어째 돌아갈런지. 그래도 요거를 보면은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재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그래서 왜 또 영어로 바뀌었냐?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기간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0일.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익이 뭐죠? 수익. 수익 그러면 간단하게 써드리면 번 돈이에요. 비용은요? 쓴 돈이에요. 뭐가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비용은 300보다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썼어. 그럼 100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죠. 월급으로 300 받았는데 이번 달에 400만 원 썼어. 그러면 100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한때. 그래서 맞벌이 한 거예요. 예전에 결혼 초창기 때는 한 4년 정도는 외벌이 했거든요. 외벌이를 했는데 이제 맞벌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나중에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오셨었던 거예요. 그 대충은 알았어요. 정확하게 몰랐는데 대충은 뭘 보고 알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쇼핑하는 게 늘어나신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 우울증을 조금 뭐 한 거예요? 풀고 계셨던 거죠. 근데 냅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통장에 그래도 좀 돈이 있었으니까. 근데 한 2, 3년 후에 봤더니 통장에 한 이제 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붙잡고 앉아서 얘기했죠. 저기 이제 조금만 쓰세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저 이래서 벌어와도 요게 한계예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못 벌어와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원래 일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일했던 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했던 데에서 다시 와라. 그 전 월급 맞춰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출근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세요. 오빠 일하기 싫어.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나도. 근데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좀 한 1, 2년 쉬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꼬맹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시니까 좀 쉬는 걸로 아니면 짧게 일하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기 남자친구의 일단 재산을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근데 남자친구의 재산을 확인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의 재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 뭐 갖고 있냐. 근데 그걸 보면 안 되고 자동차의 빚이 얼마 있냐.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은 집에 빚이 얼마 있냐. 요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요. 집 있다 그래갖고 결혼해서 들어가 봤더니 어머 빚이 3억이야. 그러면 이거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양쪽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양쪽 부모님 다 일단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셔서 명절이나 생일날만 용돈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 친구분 중에 한 분은 양쪽 집에 70, 70씩 140을 드려요. 한 달에. 근데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지원을 안 해드리면은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양쪽 다 지원을 안 해드려도 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둘이만 행복하면 돼. 이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70, 70씩 140을 드리고 나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그 누구도 안 해줬어요. 주변에서. 그냥 주변에서 무슨 얘기만 많이 들었었냐면 야 결혼은 지옥이야. 하지 마.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전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지는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하지 말래? 약간 이런 것만 들었었지, 결혼을 하면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돈을 좀 더 열심히 모으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모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일찍 간 케이스는 아닌지라, 전 제가 갈 때 제 돈으로 1억 넘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모은 돈으로. 뭐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먹고 자고 부모님 집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벌어서 1억 넘게는 있었어요. 내 돈으로 되어 있는 게. 근데 지금은 한 1억 초반대 남았더라고요. 통장에 있었던 거 거의 다 썼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1억이면은 작은 돈 아닙니다. 1억이 내 통장에 찍히시는 분보다 못 찍어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뭐 몇십억 찍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로또 1등 되면 1억 벌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를 사시라고요? 로또를 사시라고. 네. 왜냐면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로또를 사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월요일 날 안 나오면 로또 1등 된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요일 날은 나올 거예요. 일단 월요일은 좀 즐겨봐야죠. 나도 1등 됐는데. 화요일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1등 돼도 이제 크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월요일 날 안 나오면은 로또 1등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영성과의 뜻이 뭐냐면 수익이 많으면 장사 잘한 거예요. 맞죠? 근데 비용이 많으면은 장사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슬프기는 한데 회사에서 비용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원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가 힘들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안하지만 회사가 힘드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일 줄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한 명한테 두세 명의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자본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변동. 그 다음에 주석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요? 부연 설명.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회계는요, 아까 제가 다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숫자. 근데 이 숫자가 다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우리가 모든 내용을 수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맞죠? 나 얼마예요? 자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월급 받는 거 말고 내 자신의 가치 얼마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제 가치는 1조입니다. 100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 가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돈으로 수치화시킬 수 없는 내용을 적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때 주석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 같은 것들. 네. 만약에 지금 요렇게 써드리는 게 낫겠구나. 소송. 지금 우리 회사가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소송이라는 거는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겼을 때와 졌을 때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지면은요, 아시겠지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뭐 해야 되죠? 다 내줘야 되잖아요. 진 사람이. 네. 그러면 이겼을 때와 졌었을 때의 비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소송 중일 때는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남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요 주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현재 뭐 어떤 거 관련돼서 소송 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적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고 해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총 두 가지구나. 하나는 종류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셔야 돼요? 종류.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 둘 뜻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제가 아까 요 위에다가 시점이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1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